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지하 세계와 그 주민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 묶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야산이달이라는 학자의 시, 선문, 또 편지, 그리고 철학적인 해석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모든 걸 꿰뚫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동양고전, 주역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 게 야산 선생이 그 주역이라는 수천 년 된 지혜의 틀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 자연 풍경, 뭐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삶이나 우리말의 뿌리까지요. 이걸 어떻게 읽어내고 또 연결지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죠. 어떨 때는 시처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깊은 철학적인 사유로 또 그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탐구해 볼 목표는요. 야산 이달이라는 인물의 시선을 쭉 따라가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주역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지, 이걸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는 비교적 좀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료에 부여 팔경시라는 게 있어요. 백제 예수도였던 부여의 아름다운 풍경 8가지를 노래한 시들이죠. 예를 들면 부소산의 저녁비라든가 백마강에 잠긴 달 같은 제목만 들어도 뭔가 좀 아련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네. 단순한 경치 묘사를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백제의 역사나 뭐랄까 시간의 흐름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야산 선생이 부여의 부소산이나 수북정 같은 곳에 직접 가셔서 경치를 보면서 이 시들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거든요. 아, 직접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와, 경치 좋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품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무게랄까요? 그런 거나 개인적인 감회를 함께 담아내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야산 선생이 자연과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그걸 보여주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하고 역사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셨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근데 야산 선생한테 주역은 그냥 자연을 감상하거나 역사를 뒤집어보는 그런 도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주역이 뭐 책 속에만 딱 갇혀 있는 그런 고리타분한 학문이 아니었던 거죠. 자료 중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야산 선생이 제자들 중매를 서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중매요? 네. 그때 여성 제자인 박잔숙 씨에게 시를 한 수 지어주는데 그 내용이 주역에 궤 있잖아요. 아, 64구의 그거 말씀이시죠? 네네. 그 일종의 부호이자 상황 설명을 담은 상징인데 그중에서 땅을 상징하는 곤괴 그 원리에 딱 맞춰서 시를 지어주신 거예요. 곤괴 원리에 맞춰서요? 예를 들면 어떤? 네, 예를 들면 대종, 곤도, 관삼종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이어받아 마무리 짓는 이 땅의 도리로서 삼종지도를 익히고 이런 뜻이고요. 또 순득, 관랑, 근, 가종 이건 덕에 순응하고 주머니끈을 묶듯이 말을 아껴서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요. 주역의 가르침을 결혼을 앞둔 제자한테 전하는 아주 실제적인 조언으로 풀어내신 거죠. 와, 주역으로 중매 시를 지으셨다니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편지에서도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요? 네, 편지글에서도요. 건강 문제로 좀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주역 이괴라고 입이랑 턱을 상징하면서 기르다, 먹다 이런 의미를 가진 괴가 있거든요. 그 이괴의 가르침을 빌려가지고 말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라, 신언거 절 음식 이렇게 조언을 하고요. 아, 말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라. 네. 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는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얻고 온기고어 듣기신. 먼저 내 배를 채운 뒤에 남을 가르치라. 부귀와호 코이비어. 이렇게 답하기도 했죠. 이야, 진짜 주역이 야산 선생 삶 구석구석에 완전히 녹아 있었던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뭐랄까 삶의 지침서처럼 활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적용을 넘어서서 야산 선생은 주역을 통해서 더 깊은 사유의 세계로 나아가시거든요. 특히 대둔산에서의 기록들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자료의 상당 부분이 그 대둔산 시절 이야기더라고요. 대둔산 유관기라는 기록이 특히 눈에 띄던데요. 이분이 그냥 산에 놀러 간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대둔산 여기저기에 특약, 뭐 특별히 뛰어오른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관광, 빛을 본다, 조두, 관화, 석정, 관생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름들을 붙인 거처들을 만들고 제자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학문에 몰두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관이라는 글자예요. 볼 관자. 이게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역적인 시각으로 깊이 관찰하고 사색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유관기를 보면 야산 선생이 대둔산을 그냥 산 좋네 하고 둘러본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6가지 큰 관점, 6대라고 하는데 이걸로 나누어서 보거든요. 6가지나요? 어떤? 네, 예를 들면 조상격인 산, 숙치산하고 자손격인 산, 계룡산의 관계는 어떤지, 또 주변 지역들 있잖아요. 연산, 논산, 익산, 고산, 금산, 진산 이런 곳들이랑은 지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산 안에 있는 절들, 뭐 고운사, 태고사, 안심사 이런 절들은 또 어떤 영적인 기운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곳들로 이어지는 길, 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셨어요. 와, 정말 치밀하게 관찰하셨네요. 특히 그 대둔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석정암, 시기람에서의 사색이 인상 깊었어요. 원래 있던 절 이름에 암자 대신에 우물 정자를 써서 석정이라고 고쳐 부르셨다고 하죠. 주역의 정괴, 그 우물괴의 의미를 여기 연결하신 거군요. 맞아요. 정괴에는 개엽 불개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고울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아, 변하지 않는 근원 같은. 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근원, 또 만물을 기르는 어떤 생명력 이런 걸 상징해요. 야산 선생은 이 석정에서 바로 그런 자연의 이치와 물의 중요성, 그러니까 만물을 길러내는 근본 원리에 대해서 깊이 사색했던 거예요. 뭐 정괴에 나오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우물을 이용한다, 왕래쟁잉는 구절처럼 이곳이 지혜와 생명의 샘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유관기 마지막 부분에 정말 재밌는 약간 반전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 이야기요.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유관기를 쭉 보더니 여기에는 관자가 붙은 장소가 35개뿐인데 내가 저쪽 벽에서 본 구정 36궁이라는 글에는 36개가 있더라. 하나가 부족하지 않소 하고 묻죠. 네, 그렇죠. 그때 야산 선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시죠. 네, 그러자 그 손님이 혼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의 관역, 즉 주역을 보는 그 관점이야말로 첫 번째 달관이군요 하고요. 여기서 이 달관이라는 단어가 정말 절묘해요.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본다는 뜻도 있지만 야산 선생 이름에 달자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중의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마지막 36번째 관은 바로 야산 선생 자신 혹은 그가 세상을 보는 틀인 주역 그 자체를 통찰하는 경지였던 걸까요? 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런 깊은 사색이 언어와 문자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야산 선생은 부인 요의서나 정전균에서 같은 글들을 남기셨는데요. 이 글들은 고대 한국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뭐 예를 들면 삼억내문 같은 전설 속 문자나 단군 시대의 부적, 인장 이런 것들이 중국 문자나 주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파고드는 내용이에요. 아, 부인유의서는 고대 부적이나 도장 의미 탐구한 글이고 정전균에서는 주역 정괴랑 고대 토지 제도인 정전제를 연결해서 분석한 글이겠군요. 들어보니까 야산 선생은 중국 문명의 기원에 우리 민속, 그러니까 동방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각이 좀 드러나죠. 황제가 동쪽 청구 땅에서 자부 선생이라는 현자를 만나 사막내문이라는 비결을 얻었다거나 또 하나라 우임금이 치수를 할 때 창수사자라는 인물에게서 금간옥첩이라는 비서를 받아서 정전제를 시행했다는 식의 기록들을 인용하시면서요. 물론 이건 야산 선생의 해석이고 역사적인 사실과는 좀 구별해서 봐야겠지만요. 네, 맞아요. 그런 고대 문자나 기록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어떤 독자적인 뿌리를 찾으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문자 탐구의 가장 높은 성취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꼽으신다는 거예요. 아, 한글 창제요? 네, 배우기 어려웠던 한자와는 달리 어린아이나 여성들까지 누구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을 세계적인 문자로 극찬하셨어요. 문자의 기원을 파고들다가 결국 한글의 위대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주역 정괴가 이 문자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한다고요? 네,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특히 그 개업불개정, 즉 고을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뀌지 않는다는 구전을 열쇠처럼 사용하시는데요.
정전균이라는 글에서는 이 정괴의 정자 모양하고 그 괴를 이루는 효 아시죠? 양효랑 음효. 네네, 효요. 네, 그 효들의 변화를 분석해서 숨겨진 의미를 풀이해요. 이걸 파자라고 하죠. 글자를 깨트려서 그 안에 담긴 뜻을 찾아내는 방식이요. 파자요? 글자를 분해해서 의미를 찾는다는 건가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예를 들면요. 정계의 한 효에 왕명병수기복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왕이 밝으면 함께 복을 받으리라 뭐 이런 뜻인데 야산 선생은 이걸 정자 자체를 파자해서 설명하세요. 정자 가운데에 열십자를 이렇게 그려 넣으면 사방이 다 임금 왕자가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날 일자가 숨어 있고 밖으로는 달 월자가 숨어 있으니 이게 바로 왕의 밝음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복자는 또 어떻게 푸냐면 복자는 보일시변 옆에 한일, 입구, 바천, 자가 합쳐진 모양인데 동자의 가운데 입구에 열십자를 더하면 바천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복자랑 연결시키는 뭐 그런 식이죠. 와, 정말 독특한 해석 방식인데요. 글자 모양 하나하나에 무슨 우주의 원리나 인간사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고 믿으셨던 걸까요? 이게 단순한 문자놀이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확해요. 야산 선생에게 파자는 글자를 쪼개는 유희가 아니었어요. 글자 속에 숨겨진 아주 심오한 이치를 드러내는 방법이었던 거죠.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철학, 그리고 또 우주의 원리를 담은 그릇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실제로 자료에는 이런 방식으로 주역 64괴 중에서 36개 괴의 글자를 풀이한 36괴 파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깊은 사색과 독창적인 연구를 하셨던 야산 선생이지만 그분의 글에는 그냥 학문적인 탐구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아픔, 고민 이런 것들이 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여러 편의 제사 지내는 글, 제문들, 특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기우제문에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가보년, 그러니까 아마 해방 직후로 추정되는 시기인데요. 그때 쓰인 기우제문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구절들이 많아요. 이 상란의 때를 당해 우리 동쪽 땅이 기울어졌으니 일본과 청나라의 압박을 당했고 미국과 소련 때문에 국토가 나뉘었도다. 강지 상남편, 우리 동권, 폐압, 일청, 분절, 미소 같은 구절은 분단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전쟁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해에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식은 고아가 되니 집은 이미 폭파되고 밭은 끝내 잡초로 뒤덮였네. 빙오 편년 치과 자구 시리 폭파 현출 라요 우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정말 절절하게 와닿아요. 이게 단순한 기우제를 넘어서 하늘의 비뿐만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의 구원을 아주 간절히 바라는 외침처럼 들려요. 저희는 이 자료에 담긴 시대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사색이나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발딛고 선 현실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했던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주역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해석하고 또 극복하려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저희는 야산 이달이라는 한 학자의 눈을 통해서 주역이라는 오래된 지혜가 한 사람의 삶과 사유 속에서 얼마나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여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역사를 읽어내고 또 결혼하는 제자에게 주역으로 덕담을 건네고 대둔산 깊은 곳에서 우주의 원리를 사색하고 심지어 글자의 모양 속에서 숨은 뜻을 찾아내고 마침내는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늘에 기도하는 모습까지 정말 광범위한 지적 여정이었네요. 네, 야산 선생의 작업은 단순히 옛 것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역이라는 오래된 틀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아주 창조적인 시도였죠. 특히 아까 잠깐 언급됐던 부인묘에서 서문에 나오는 독 속에 감추어둔 보배, 운독지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독수의 보배. 네, 그 표현처럼 잊히거나 오래된 지혜 속에 현재와 미래를 열어갈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야산이달처럼 오래된 지혜나 어떤 사상의 틀을 빌려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복잡한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들을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관점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우리 주변의 역사나 문화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독 속에 감추어진 보배는 또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